네, 안녕하세요. 문법의 정수 9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벌써 전체 강의의 절반까지 온 것 같습니다. 시간 참 빠르네요. 남은 강의도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지난 강의에 이어서 용언, 그리고 수식언, 독립언 이렇게 다른 품사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문제 두 문제만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번 문제는 14년 9월 고2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보니까 보조사에 대한 설명인 것 같아요.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보조사 도의 쓰임새와 의미가 다양해요. 보니까 보조사 중에서도 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를 뭐라고 설명을 했었냐면은 포함 혹은 더함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제시된 지문 내용을 보니까 여기 더함이라는 내용이 나오네요. 근데 이것 말고도 더 다양한 의미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은 동격, 그리고 놀라움의 감정, 그리고 다른 경우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는 의미, 이렇게 다양한 다른 의미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보고 나서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이런 걸 다 알고 있어야 돼? 어떻게 더해요 이거?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보조사 종류도 많고 의미도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어떻게 다 세세하게 외우고 있냐, 이런 걸 걱정하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출제한 선생님도 여러분들이 동격이라든지 다른 경우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는 이런 의미까지 알고 있기를 바라는 게 아닐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문제로도 이걸 외우고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아니고요. 만약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외우고 있었어야만 해 라고 생각하는 출제진이었다면은 이런 식의 의미를 주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준다는 거는 너네가 이거를 몰라도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이 선지를 꼼꼼하게 읽고 지문과 비교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거죠. 일단 문제 한번 볼게요. 1번. 보조사 도는 목적어 자리에 쓰일 수 있군. 기억을 보니까 좋아하는 축구도 함께 했다. 그 목적어 자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도 대신에 격조사 을 또는 르를 넣어보면 됩니다. 왜냐면 얘네가 뭐라고 했으니까 목적격 조사니까 목적어로 쓰일 수 있으려면은 이런 목적격 조사가 붙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기억을 보면은 축구를 함께 했다. 말이 되죠. 그러니까 보조사 도는 목적격 조사 자리를 대신해서 쓰이고 있는 거였습니다. 1번은 맞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2번. 보조사 도는 다른 조사와 결합이 가능하군. 보니까 평소에도 라고 해서 도 앞에 다른 격조사인 에가 오고 있습니다. 부사격 조사예요. 그러니까 결합을 하고 있네요. 맞는 설명. 그 다음 3번. 보조사 도는 놀라움의 감정을 강조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군. 디귿을 보면은 반찬도 먹으라며 나무라셨다. 놀라움이나 감정이라는 이 표현이 맞을까요? 아닙니다. 놀라움이라는 그 감정은 드러나 있지 않아요. 단지 원래는 밥을 먹고 있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반찬을 더 먹으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포함의 의미가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4번. 보조사 도를 통해 두 가지 행위가 동등하게 일어남을 알 수 있군. 보니까 고구마를 깎아도 먹고 구워도 먹었다. 고구마를 깎아 먹는 행위 그리고 구워 먹는 행위가 동등하게 연달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설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리을과 같은 이렇게 동등하게 일어난다는 이런 의미를 지문에서는 여기 나오는 동격이라는 걸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4번 선지를 보면은 조금은 생소한 내용이죠. 말 자체가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은 내가 주어진 지문과 비교해 봤을 때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 혹은 할 수 없어, 딱 이 정도 수준으로 판단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문에서 지금 동격의 의미라는 게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리을을 보니까 깎아먹는 행위, 구워먹는 행위가 뭔진 몰라도 그냥 연달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리을은 두 가지 행위가 동등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내가 이 지금 선지가 틀렸다고 볼 만한 이유는 없죠. 충분히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지문을 맞다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우리가 온전히 100% 완벽하게 이해해서 풀 거라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소한 지문이 나온다면 완벽하게 이해를 하지는 못할지언정 충분히 그럴 만해, 충분히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 차례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런 문제 푸는 감각도 향상이 될 거예요. 자, 그럼 나머지 이어서 5번. 보조사 도를 통해 다른 일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군. 보니까 옷을 갈아입지도 못하고 잠들어 버렸다. 앞에는 씻기는커녕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곤해서 씻는 것도 못하고 옷도 갈아입지도 못하고 잠들어 버렸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른 일도 하지 못했다는 이 선지의 내용은 맞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었어요. 다음 문제는 21년 6월 고1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동사 그리고 형용사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수능이나 고3 모의고사를 넘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동사나 형용사를 구분하는 문제는 잘 나오지 않아요. 고1 모의고사 그리고 고2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개념들을 묻는 문제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법을 공부할 때, 연습할 때 되게 좋은 문제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고1, 고2 모의고사 풀 때는 이게 수능에도 나올 거야, 혹은 고3 모의고사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내가 배운 개념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연습 문제로 삼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동사와 형용사는 활용하는 양상이 다른데 일반적으로 동사 어간에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는이 결합될 수 있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현재 시제의 관용사형 어미 는이 또 결합할 수 있고, 명령형 어미 아라 어라가 결합할 수 있고, 또 청유형 어미 자가 붙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었죠. 기억나시네요? 기존 4가지? 한번 적어볼까요? 일단 첫 번째로 의미가 달랐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과정이나 행동이나 움직임이 드러난다고 했고요. 형용사는 성질이나 상태가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은 왼쪽 지문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는이에요. 동사는 결합할 수 있고 형용사는 결합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뭘 더 설명했냐면 역시 왼쪽 지문에 나오고 있는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 는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위에 있는 는과 다른 거예요. 위에 있는 는은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고요. 아래에 나오는 는은 관형사형 어미 는이에요. 형태가 같은 거고 기능은 전혀 다릅니다.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관형사형 어미 는도 동사는 결합 가능, 형용사는 결합할 수 없음. 그 다음 3번에는 뭐가 있었냐면 의도나 목적을 의미하는 려나 러와 같은 어미들이 결합할 수 있냐였어요. 동사는 가능, 형용사는 불가능. 그 다음 마지막 명령 혹은 청유가 동사는 가능하고 형용사는 가능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런 식의 이유가 되는 게 뭐냐면 형용사는 특정 시점에서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지만 동사는 과정을 나타내고, 또한 형용사에서 하는 그런 의미는 어떤 사람의 의지가 개입되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선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기억에 던졌다는 대상의 동작을 나타내므로 동사이다. 네,
던지는 행위를 나타내는 말이니까 던지다는, 그래서 동사가 맞겠죠. 그리고 던진다와 같이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는이 결합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맞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2번, 니은에 박는다는 대상의 상태를 나타내므로 형용사이다. 점차 날이 박는다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박는다의 기본형은 뭐예요? 우리가 사전에서 이걸 검색하려면 뭘 찾아야 되죠? 이거일 겁니다. 박다겠죠? 이렇게 먼저 기본형이 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그냥 이거 쉽게 생각하면은 동사인가요, 형용사인가요? 네, 빛이 뭔가 환하게 막 바라고 있는 게 떠오르니까 형용사일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2번 선지는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근데 좀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뭐가 이상해요? 만약에 이게 진짜 형용사였으면은 여기 는이 결합될 수가 없겠죠. 그런데 는이 결합할 수가 있고, 또 문제에서도 이렇게 비문을 나타내는 표시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 말은 얘가 비문이 아니라 올바른 문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박다가 형용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은 2번이에요.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따져보면은, 그러면은 왜 박다가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 형용사 같은데 어떻게 이 는이 붙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 말은 박다가 형용사가 아니라 뭐다? 여기서는 동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들어가서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충분히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형태의 단어가 여러 품사로 활용되는 거, 이거를 제가 뭐라고 설명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품사 통용이에요. 지금 이 니은의 내용은 이런 품사 통용, 그 중에서도 동사와 형용사로 활용되는 단어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아니를 가지고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는 그 아니 말고 또 다른 식의 품사 통용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박다를 사전에서 검색한 거를 살펴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박다가 나와 있는데, 일단 동사 그리고 형용사 두 가지 품사로 다 쓰이고 있네요. 실제로도 일단 동사를 보면은 밤이 지나고 환해지며 새날이 오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환해지며 여기를 볼게요. 이 말에는 뭐가 숨어져 있는 거냐면 어지다라는 말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슬프다 그리고 슬퍼지다를 설명하면서 슬프다는 형용사인데, 슬프다에 어지다가 붙어서 만들어진 슬퍼지다는 상태가 변하는 과정을 설명한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보니까 동사라고 설명을 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환해지고 있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은 박다는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거예요. 반대로 형용사로서 쓰일 때의 의미를 보면은 환하다, 산뜻하다, 뛰어나다, 바르다와 같이 과정적인 의미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특정 시점에서의 성질이나 상태를 드러내고 있을 뿐이에요. 이러한 의미적인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이와 비슷한 단어 한 가지만을 더 알려드리면은 크다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형용사로서의 의미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서는 5가지밖에 나오진 않았는데 실제로 보면은 14가지의 의미가 있는 다이어예요. 보시면은 정도를 넘다, 이상으로 되어 있다, 강하다, 훌륭하다, 이런 식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마찬가지로 과정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반대로 동사로서의 의미를 보면요, 길이가 자라는 과정, 어른이 되는 과정, 어떤 높은 상태가 되는 과정, 이렇게 과정적인 의미가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동사로 쓰이는 거고요. 뭔가 조금 느낌이 오시나요? 이 차이가? 다시 문제로 가면은, 그래서 이 니은 문장에서는 이러한 동사와 형용사의 품사 통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공부할 때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개론서 있죠? 제 교재든 제 교재가 아니든 거기 동사, 형용사 그 부분을 펴가지고 이 내용을 추가로 적어두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문제 풀면서 내가
교재에 없었던 내용들을 추가로 적어 넣어서 나만의 문법 교재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 다음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의 아는은 현재 시제의 관형사형어미 는이 결합하였으므로 동사이다. 디귿, 그 친구는 아는 게 참 많다. 이거 기본형은 뭐예요? 무엇 무엇을 알다 이걸 겁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는이 결합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음 탈락, 리을이 탈락하게 됩니다. 니은 앞에서 배웠던 게 나오고 있죠? 는이 결합되었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디귿은 맞는 설명, 알다, 모르다 이런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움직임도 동사로 볼 수가 있다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 4번 리을의 입어라는 명령형 어미 어라가 결합하였으므로 동사이다. 입다는 너무나도 쉽죠. 움직임이 있는 동사예요. 이건 뭘 따지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어라 명령형 어미가 붙어 있으니까 동사가 맞습니다. 그 다음 미음의 건강하자의 기본형 건강하다는 청유형 어미 자가 결합할 수 없으므로 형용사이다. 건강하자의 기본형은 건강하다가 맞겠죠? 근데 거기에다가 청유형 어미인 자가 결합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비문이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형용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건강하다는 현재 시제 선언말 어미 는이 결합할 수가 없어요. 그 친구는 참 건강한다. 이상하죠. 그 친구는 참 건강하다. 이렇게 쓰이는 게 맞으니까 형용사가 맞아요. 그러니까 5번의 내용은 맞는 설명입니다. 이것도 지난 시간에 설명한 부분이죠. 우리가 흔히 뭐 어르신들에게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비문이라고. 왜냐면 세요는 명령을 나타내는 어미인데 건강하다, 행복하다 이런 거는 형용사이니까 이 둘이 결합될 수 없다. 그래서 건강하게 지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올바르다. 설명을 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복습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본 강의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용언의 활용입니다. 이 내용은 모의고사에서 정말 많이 출제되는 내용 중에 하나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또 교과서에서는 요즘엔 이 내용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대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옆에서 필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가다, 먹다, 입다 이런 식의 단어들이 있다고 볼게요. 여기서 나오는 이런 단어들의 예시는 그냥 예시로만 봐주세요. 그리고 자, 이렇게 별표로 친 거는 이것들이 활용하는 양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다가 어미가 어가 붙어서 가, 먹다가 먹어, 입다가 입어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활용 중에 하나의 양상이 이 별표라고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가다 같은 경우는 이 별표의 활용 양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먹다도 나타난다고 볼게요. 그리고 입다에서도 나타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다른 단어들에서도 이런 식의 활용 양상이 나타난다고 쉽게 예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잘 모르더라도 다른 단어들에서도 이런 활용 양상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어떤 활용 양상이 있는데 가다에서는 그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먹다에서는 나타났어요. 근데 또 입다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다른 단어들의 경우에 그게 나타날지 혹은 나타나지 않을지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측하는 게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단어마다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런 별표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관된 설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가다에서도 이런 게 일어났고 먹다에서도 그리고 다른 단어들에서도 이렇게 일어났으니까 일관되게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한 쉽게 예측할 수가 있어요. 다른 단어들에서도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이거를 확실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반면에 이 아래에 있는 세모와 같은 활용 양상의 경우에는 일관된 설명이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단어마다 다르니까 이거를 일관되게 설명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또한 예측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별표가 일어나는 활용의 양상을 일반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반화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앞서 배웠던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음운 변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말과 같은 걸 거예요. 왜냐면 음운 변동이란 게 여러분 뭐였어요? 예를 들어서 비음화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자, 비음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비음 앞에서 비음이 아닌 기역, 디귿, 비읍이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바뀐다. 다양한 여러 환경들에서 이렇게 바뀌는 모습들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다른 단어들에서도 예측할 수 있었죠. 이 말은 바꿔 말해서 어떤 음운 변동이 나타나는 환경 자체를 일반화해서 말할 수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별표라는 어떤 활용 양상의 경우에는 우리가 음운 변동으로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경우와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이 세모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일반화를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일반화를 할 수가 없어요. 단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똑같이 이 위에 있는 별표처럼 음운 변동으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겁니다. 일반화 시켜서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음운 변동으로는 이것들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것들을 정리해서 뭐라고 하냐? 위에 있는 별표와 같은 녀석을 규칙 활용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세모와 같이 활용되는 것들을 불규칙 활용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 이해되셨나요? 어떤 활용 양상이 음운 변동으로 설명이 되면은 규칙 활용, 그리고 음운 변동으로 설명이 되지 않고 단어마다 그런 게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않는 것이 다른 경우에는 불규칙 활용이라는 거. 그럼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용언이 활용을 할 때 어간이나 어미의 모습이 일정하면 일단 규칙 활용이에요. 변하지 않으니까. 또한 만약에 어간이나 어미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근데 달라지더라도 제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그것이 규칙적으로 일어나서 일관된 설명이 가능하면 규칙 활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운 파트에서 다뤘던 그런 음운 변동들로 일관되게 설명이 가능하면은 규칙 활용이라는 겁니다. 아래에 있는 예시를 볼까요? 가의 경우에는 어간이나 어미의 모습이 일정한 규칙 활용이에요. 바뀌지 않습니다. 자다나 뛰다 모두. 나를 보면은 모양이 바뀌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을 우리가 배웠던 음절이 끝소리 규칙이라든지 자음군 단수나 자음 동화 이런 음운 변동들로 설명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관되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쉽게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뭐라고 한다? 규칙 활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불규칙 활용이에요. 용언이 활용을 할 때 어간이나 어미의 모습이 바뀌는데 그것을 음운 변동으로서 일관되게 설명하지 못해. 그렇다면 그거는 불규칙 활용이 됩니다. 아래에 있는 예시 단어 4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거를 제가 위에서 설명했던 것과 똑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낳다, 짖다, 찢다, 솟다 이 4가지 단어였죠? 그럼 여기다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거는 모음 어미 앞에서 시옷이 탈락하는 활용 양상인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시옷 탈락이라고 적어 볼게요. 시옷 탈락이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않는지를 동그라미 그리고 X로 표시를 한다면 나타의 경우에는 시옷이 탈락을 하나요? 나가 되기 때문에 탈락을 합니다. 짓다의 경우에는요. 지어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탈락이 됩니다. 씻다는요. 씻어처럼 탈락을 하지가 않아요. 쏟다도 소사처럼 탈락을 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일어나고 일어나고 근데 또 일어나지 않고 일어나지 않고 활용의 양상이 규칙적인가요? 불규칙적인가요? 불규칙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옷이 탈락하는 걸 나중에 뭐라고 불렀냐? 시옷 불규칙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옷 불규칙이 나타났던 단어들 있죠?
이런 녀석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불규칙 용언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이런 게 나타나지 않는 녀석들 있죠. 시옷이 그대로 있는 녀석들, 이런 거는 규칙 용언으로 불렀습니다.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다에서 보면 낮다, 짙다 모두 모음 어미 앞에서 시옷이 탈락합니다. 어간의 모습이 바뀌고 있어요. 근데 똑같은 환경에 놓인 라의 씻다나 쏟다의 경우에는 시옷이 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환경임에도 일관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음운 규칙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배웠던 음운 변동에는 이런 식의 변동이 되는 녀석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어간이 이 시옷을 받침으로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모음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지의 여부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용언마다 불규칙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불규칙 활용이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의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볼 건데요. 규칙 활용 같은 경우에는 음운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활용이니까 앞에 배웠던 것과 겹쳐요. 그래서 여기서는 불규칙 활용이 뭔지에 대해서만 살펴볼 겁니다. 불규칙 활용에는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봤을 텐데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과 어미가 바뀌는 불규칙, 그리고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불규칙이 있습니다. 먼저 어감 불규칙부터 살펴볼 건데요. 지금부터 다루는 이 내용들이 교과서에 빠져 있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또 모의고사에는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교재에 이 내용이 없다면 반드시 이거를 옮겨 적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시옷 불규칙입니다. 시옷 불규칙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시옷이 탈락하는 경우입니다. 먼저 탈락하지 않는 규칙 용언부터 볼게요. 빗다의 경우에는 버서, 비서처럼 시옷이 탈락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탈락하는 경우인 오른쪽을 한번 볼까요? 나타의 경우에는 모음 앞에서 시옷이 탈락해서 나, 아가 되고 있고요. 젖다도 마찬가지로 저,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옷이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 탈락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시옷이 탈락하는 이런 활용 양상은 불규칙 활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은 디귿 불규칙입니다. 마찬가지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이번에는 디귿이 리을로 바뀌게 됩니다. 규칙 용언을 먼저 보겠습니다. 땅에 묻다예요. 땅에 묻다의 경우에는 묻어서 이렇게 디귿이 탈락을 하지 않는데 오른쪽을 볼까요? 이번에는 누군가에게 묻답니다. 물어본다 할 때 그거예요. 이 경우에는 모음 앞에서 디귿이 리을로 바뀌어 물어보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디귿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바뀌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디귿 불규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는 비읍 불규칙입니다. 역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비읍이 반모음 W로 바뀌게 됩니다. 규칙 용언부터 보면은 뽑다를 볼까요? 뽑다, 뽑아서처럼 비읍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돕다를 볼까요? 모음 어미가 결합이 되었더니 갑자기 비읍이 반모음으로 바뀌어서 도와가 되고 있습니다. 줍다의 경우를 볼까요? 여기 이렇게 줍다에 은이라는 모음으로 시작한 어미가 왔다고 보겠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바뀌냐? 일단 비읍이 모음 앞에서 반모음 W로 바뀐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이 W가 뒤에 오는 의와 결합이 되어서 다시 그냥 W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어찌 되었든 중요한 거는 포인트는 뭐다? 비읍이 반모음 W로 바뀐다는 거.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또 교재에서는 이렇게 오른쪽에 적힌 것처럼 우로 바뀐다고 적힌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써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반모음 W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 르 불규칙입니다. 아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의가 일단 먼저 탈락해요. 그 다음에 리을이 더 생긴다고 보는 겁니다. 일단 규칙 용언부터 볼게요. 치르다를 보겠습니다.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뒤에
어가 결합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치러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치러, 치러서. 그렇죠. 뒤에 오는 다른 단어들도 마찬가지고요. 따라, 들러, 닫아라. 뭐가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냥 규칙에서는 우리 음음 파트에서 배웠던 탈락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이 녀석들을 한번 볼까요? 흐르다를 한번 보겠습니다. 흐르다 뒤에 어가 붙으면요. 일단 의가 탈락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의가 탈락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리을이 하나 더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 앞에 있는 리을은 당연히 앞말 종성이 올 수밖에 없을 거고, 그리고 뒤에 오는 리을은 뒷말 초성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흘러가 될 겁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기도 하냐면요. 오른쪽에 있는 조그만 글씨 볼까요? 그냥 르가 리을 리을로 변한다고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르 있죠? 이게 그냥 리을 리을로 바뀐다고 보기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든 결과값은 똑같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르 불규칙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우 불규칙이에요. 아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우가 탈락하는 경우입니다. 규칙 용언부터 보면은 부수다를 볼까요? 이거 어떻게 활용을 하죠? 어가 붙었다고 치면은 부수 어 혹은 부서어가 되겠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걸로 따지면은 반문화가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기도 하고. 자, 근데 불규칙 용언을 볼까요? 푸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때 어가 붙으면 어떻게 되냐? 갑자기 어간의 우가 사라지고 있어요. 퍼서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우가 탈락하기 때문에 우불규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활용을 보이는 녀석은 딱 하나, 푸다밖에 없어요. 이렇게 어감불규칙 5가지를 배워봤습니다. 5가지 꼭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은 어미불규칙입니다. 어미불규칙은 3가지밖에 없어요. 똑같이 불규칙적으로 활용하는데 이번에는 어간이 아니라 어미가 바뀌는 것들입니다. 여불규칙을 먼저 볼게요. 하로 끝나는 어간에 아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게 되면은 이 어미가 여로 바뀝니다. 한번 예시를 볼까요? 하다 있죠? 하다 뒤에 어가 결합되고 있어요. 다른 단어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가 그냥 그대로 있을 겁니다. 먹다 뒤에 어가 오면은 먹어가 되는 것처럼요. 그래서 굳이 여기서는 규칙적인 예시를 실어 놓지는 않았어요. 너무 많으니까. 근데 하다 같은 경우에는 어가 오게 되면요. 갑자기 어가 여로 바뀝니다. 어라가 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열아로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여불규칙이라고 합니다. 하여 같은 경우에는 또 한 번 더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해로 적기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준말이라고 하죠. 그 다음은 러 불규칙입니다. 르로 끝나는 어간에 아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게 되면 이 어미가 러로 바뀐다는 거예요. 일단 규칙 용언부터 보면은 치르다가 있는데 여기에 어가 붙었다가 볼게요. 그럼 뭐가 일어나죠? 네, 그냥 치러가 될 겁니다. 앞에서도 설명했죠? 그냥 탈락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 예시를 볼까요? 푸르다 혹은 이르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이르다는 어디에 도달하다에 이르다입니다. 이 경우에 어가 붙으면은 갑자기 어미가 러로 바뀌어요. 푸르러, 이르러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어미 어가 러로 바뀌었다고 해서 러 불규칙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오 불규칙입니다. 이 내용은 문법의 정수를 개정하기 전에는 거의 한 페이지 분량에 가까운 정도로 설명을 길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모의고사를 보면은 이 오 불규칙에 대해서 거의 다루지 않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설명할 내용들이 조금은 깊어요. 여기서 다루기에는. 그래서 나올 확률이 조금 낮다고 생각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는 정도로 끝낼 겁니다. 설명을 하자면은 일단 달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때 명령형 어미 어라 아라 대신 오가 쓰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 불규칙이에요. 지금 바뀌는 모습들을 기준으로 해서 명칭으로 삼고 있죠. 명령형 어미가 뭐냐면 우리가 야 너 좀 밥을 먹어라 저거 좀 봐라
라고 할 때 그 어라 있죠. 그게 어미는 어미인데 명령문을 만드는 어미라고 해서 명령형 어미라고 해요. 그게 어라 혹은 모음 조화에 따라 아라가 있는데 이게 쓰일 자리를 대신해서 갑자기 오가 쓰이고 있으니까 이거를 오 불규칙이라고 합니다. 예시로 여기 달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고 아라가 붙는다면은 그게 갑자기 오로 바뀌는 게 나오고 있죠. 이때 리을이 탈락하고 있는데 이 리을이 탈락한 이유는 오 앞에서 탈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음운 파트에서 리을 탈락을 얘기할 때 특이한 리을 탈락이라고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게 있거든요. 이때 이 오가 과거 중세 때 이렇게 뭐 반치음을 갖고 있는 녀석이라서 리을이 탈락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게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그게 아니라 갑자기 이 달다라는 단어가 뭐냐 이거죠. 우리 달다라는 말을 잘 안 쓰잖아요. 이게 뭔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대방인 너가 있다고 볼게요. 이때 어떤 물건을 상대방이 나한테 주는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흔히 주다라고 하죠. 주다. 선생님이라면은 그 우산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을 할 거지만은 친구나 동생이라고 한다면은 야, 그 우산 나한테 좀 줘.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헤라체 명령형에서는 주다가 쓰일 수 없다고 합니다. 이때 이 헤라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직 안 배운 개념이 나오는데 나중에 문장 파트 가면은 높임 표현을 배우거든요. 그 중에 상대 높임이라는 게 있어요. 상대 높임이라는 게 뭐냐면 화자와 그리고 청자 간의 높임의 정도에 따라서 하십치오체, 하오체, 하계체, 헤라체 이렇게 높임의 등급을 나눈 거를 상대 높임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헤라체입니다. 헤라체 같은 경우에는 높임의 등급으로 따지면은 낮은 정도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나 동생한테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반말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 학교 가자, 밥을 먹어라, 나는 학교에 갔다. 이런 게 모두 다 헤라체예요. 이런 헤라체일 때 주다가 쓰일 수 없다고 합니다. 다른 데서는 다 주다가 쓰이거든요. 근데 유독 헤라체 명령형에서만 주다가 쓰이지 않고 뭐가 쓰이냐 그러면은 달다라는 단어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다라는 단어로 바뀌면서 동시에 명령형 어미 어라 아라가 아니라 오다 쓰인다는 거죠. 갑자기 어라 아라 자리에 오다 쓰이고 있으니까 얘를 오 불규칙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산 나에게 줘라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올바른 문장이 아니라고 보고요. 그 우산 나에게 다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식으로 정말 표현하지 않죠. 그리고 이때 달다가 오는 거 이거는 불규칙 활용이라고 보지 않고요. 문법적인 용어로 보충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보면은 설명 자체가 되게 어렵죠. 보충법이라는 개념도 지금 끼어 들어가 있고 또 실제 일상생활에서 쓰는 우리의 그런 표현하는 것들과 조금은 괴리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오후 불규칙이 문제에서 잘 안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이 설명을 듣고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아마 한 99%는 이해가 되지 않을 건데 괜찮습니다. 그냥 아 이런 게 있다 정도만 혹은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이 달다 뒤에 아라 대신 오가 온다. 그냥 그것만이라도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어미 불규칙에는 오 불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달다 뒤에는 아라 대신 오가 온대.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결과값만. 이게 왜 달다가 오고 또 헤라체 명령형은 뭐고 이렇게 그 이유까지는 알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은 어간과 어미의 불규칙입니다. 볼게요. 히읗으로 끝나는 어간에 어아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게 되면은 어간에 히읗이 없어지고 어미도 변한다고 합니다. 일단 규칙 용언을 볼게요. 좋다 이 단어 뒤에
아가 붙으면은 어떻게 바뀌어요? 네, 그냥 조화가 됩니다. 실제 발음을 살펴보면은 히읗이 모음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배웠던 히읗 탈락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충분히. 그런데 불규칙 용언을 보면요, 하야타를 볼게요. 모음 어미 아서 앞에서 일단 히읗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어간 야와 어미 아가 합쳐져서 예가 됩니다. 아래에 있는 노라타도 비슷해요. 이번에는 어간과 어미가 합쳐져서 에로 바뀌고 있어요. 이렇게 어간과 어미의 모습이 모두 바뀌고 있으니까 얘를 어간 어미 불규칙이라고 설명을 하고 명칭을 히읗 불규칙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어간 어미 불규칙에는 이 히읗 불규칙 하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우리는 불규칙 활용 총 몇 가지인가요? 어간 5가지, 어미 3가지, 그리고 어간 어미 1가지 해서 총 9가지를 살펴봤는데 이거를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 문제는 20년 4월 고3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여기 보기를 보면은 불규칙 활용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배웠던 그런 불규칙 활용의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죠. 근데 문제에서는 문장을 우리가 분석해서 그게 어떤 불규칙인지를 분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그거를 암기하라고 했던 거예요. 물론 문제마다 어떤 게 히읗 불규칙인지 또 어떤 게 무슨 어감 불규칙인지 이렇게 세세한 정보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 문제처럼 그런 거 주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예시 문장을 그냥 분류하는 문제로도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문제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일단 볼게요. 문제를 보면은 기억 규칙 활용, 그리고 니은은 어감 불규칙, 그리고 디귿은 어미 불규칙, 리을은 어간 어미 불규칙입니다. 그냥 분류를 하는 것 같아요. 보기 2, 첫 번째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흙이 묻다. 기본형은 묻다입니다. 이런 문제 풀 때는 무조건 기본형부터 찾아야 됩니다. 사전에 등재되는 그 기본형 말이에요. 묻다 같은 경우에는 묻고 묻어서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규칙 활용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규칙 활용 1번과 4번이 일단 정답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출발 시간을 일러 주었다 해서 일러는 기본형이 뭐죠? 이르다입니다. 이거를 활용을 한번 시켜볼게요. 모음 어미 앞에서 얘가 어떻게 바뀔까요? 지금 일러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의가 탈락이 되고 리을이 하나 더 생기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간 불규칙, 르 불규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간이 바뀌는 거니까 니은에 속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일러. 일단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래도 나머지도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면은 정상에 이르러. 이것도 기본형이 일단 이르다 일 겁니다. 근데 모음 어미 앞에서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갑자기 어가 러로 바뀌어서 이르러가 됐습니다. 어미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어미 불규칙, 그 중에서도 러 불규칙이었죠. 그러면은 이르러는 어미가 바뀌는 거니까 디귿에 포함이 되면 되겠네요. 네, 잘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 우러러. 이거는 기본형이 우러르다 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음 어미가 결합이 되니까 어떻게 바뀌고 있어요? 그냥 의가 탈락을 하고 있네요. 우러 러 이렇게요. 의가 탈락하고 리을이 더 생기는 것도 아니고 어미가 러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얘는 그냥 규칙 활용인 거네요. 그러면은 여기 기억에 포함되겠네요. 자,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 되게 잘 나타나고 있죠? 똑같은 르를 갖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렇지만은 여기 우러르다일 때는 그냥 의탈락이 일어나요. 음운 변동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형태의 변화죠. 그러니까 얘는 규칙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정상의 이르러를 보면은 어의 모습이 러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변화는 음운 변동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엄이 불규칙이 되고요. 또한 일러에서는 의가 탈락하긴 하지만은 리을이 더 생기고 있죠. 이런 식의 변화도 음운 변동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어간이 바뀌는 경우니까 이번에는 어간 불규칙이 됩니다. 비슷한 형태이지만 활용하는 양상은 다르다는 거, 이 예시로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8회를 보겠습니다. 기본형은 파라타입니다. 여기에 어가 붙었더니 히읗이 탈락하고 또 어간의 아와 어미의 어가 합쳐져서 에로 바뀌고 있습니다. 어간과 어미가 모두 불규칙하게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리을에 포함이 됩니다. 정답은 4번이었어요. 어때요? 우리가 만약에 앞에서 배우지 않았더라면 이 문제를 쉽게 풀지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2022년 10월 고3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문장을 우리가 분석하는 문제예요. 1번부터 천천히 보겠습니다. 기억. A에서는 어간의 형태가 유지되었지만 B에서는 어간의 비읍이 달라졌다. 자, 일단 어간의 형태가 유지되었지만 이거는 변화가 없다는 얘기겠죠? 이런 경우는 뭐라고 설명을 했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규칙 활용이라고 했습니다. 또 어간의 형태가 바뀌더라도 그게 음운 변동으로 설명이 가능하면 그것도 규칙 활용이라고 했어요. 일단 여기서는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보니까 모두 다 형태가 유지되는 경우만 나타나고 있네요. 그러면은 기억의 B를 한번 보겠습니다. 꽃이 아름다워. 기본형은 뭐죠? 아름답다일 겁니다. 이게 모음 어미 앞에서 비읍이 뭘로 바뀌고 있나요? 반모음 W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어감 불규칙, 그 중에서도 비읍 불규칙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보니까 어간의 비읍이 달라졌다. 뭐로? W로. 그러니까 얘는 맞는 설명. 2번을 보겠습니다. A에서는 어간의 형태가 유지되었지만 B에서는 어간의 우가 없어졌다. 니은을 볼까요? 죽을 쑤다 이죠. 모음어미 앞에서 전혀 바뀌는 게 없습니다. 반대로 밥을 퍼주었다를 보면은 이거는 기본형이 푸다겠죠? 근데 모음어미 앞에서 우가 탈락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감 불규칙, 그 중에서도 우 불규칙이라고 배웠습니다. 선지를 보면은 어간에 우가 없어졌다고 하고 있으니까 얘도 맞는 설명입니다. 3번 A에서는 어간의 형태가 유지되었지만 B에서는 어간의 디귿이 달라졌다. 누나는 옷을 벽에 걸어두었다. 기본형은 걸다인데 모음어미 앞에서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반대로 눈길을 걸어를 보면은 기본형은 걷다입니다. 근데 모음어미 앞에서 디귿이 리을로 바뀌고 있네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디귿 불규칙으로 배웠습니다. 선지를 보니까 어간의 디귿이 달라졌다고 했죠? 맞는 설명이 됩니다. 4번 A에서는 어간의 형태가 유지되었지만 B에서는 어간의 시옷이 없어졌다. 동생은 그릇을 씻어. 기본형은 씻다이죠. 모음어미 앞에서 변화가 없습니다. 반대로 섬과 육지를 이어주는 에서 이어는 기본형이 있다입니다. 모음어미 앞에서 시옷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선지에서도 이를 없어졌다 라고 설명하고 있으니까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 A에서는 어간과 어미의 형태가 유지되었지만 B에서는 어간의 히읗과 어미가 모두 없어졌다. 우리는 짐을 쌓아 놓았다 해서 기본형은
사타일 겁니다. 모음 어미 앞에서 히읗이 탈락이 되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배웠던 히읗 불규칙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선지를 보면은 어간과 어미의 형태가 유지되었지만 이라고 했는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 말이 조금은 잘못되었죠. 형태소 파트를 처음 설명할 때 제가 형태소라는 걸 설명을 했었잖아요. 이 형태소는 추상적인 단위인데 실제로 형태소가 실현되는 거를 형태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 형태는 표기나 발음값이 모두 바뀌는 경우도 있고 표기는 그대로인데 발음값만 바뀌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미음의 사타를 보면은 사실 형태가 이거는 바뀌었다고 보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그냥 표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일단은 자, B를 볼게요. 하늘이 파래 예뻤다. 보면은 기본형은 파랗다입니다. 모음어미 어 앞에서 히읗이 없어지고 어간과 어미가 합쳐져서 에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어강, 어미, 불규칙, 그 중에서도 히읗 불규칙입니다. 근데 선지를 보니까 어간에 히읗과 어미가 모두 없어졌다고 했는데 히읗이 없어진 건 맞아요. 그렇지만 어미가 없어졌다는 말은 틀립니다. 어간과 어미의 모음이 합쳐져서 에로 바뀌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지 어미가 없어졌다라는 말은 틀립니다.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불규칙 활용이었고, 그럼 다음 내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어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미의 정의를 먼저 보면은 어간에 결합하여 여러가지 문법적인 의미를 더해주는 요소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문법적인 의미라는 게 바로 어미가 형식 형태소 혹은 문법 형태소다, 이거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어미의 특성에는 이 형태를 가진 경우가 많고요. 여러 개의 어미가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본문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문장을 보면은 여기 뒤에 서술어를 볼까요? 제가 억지로 만든 단어라서 굉장히 좀 자기적이긴 한데, 보시면 하다라는 단어 뒤에 굉장히 다양한 어미가 붙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라는 어미, 어시라는 어미, 겟, 더, 구나, 이렇게 어미는 다양한 어미가 연속적으로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어간과 어미는 하나의 단어로 치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리 많은 어미가 붙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것 자체가 하나의 단어가 됩니다. 그냥 하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 어미는 엇, 앗, 그리고 아라, 어라처럼 이 형태를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어미의 하위 분류인데요. 엄청 종류가 많죠. 어미가 중요한 부분은 이런 내용들이 바로 다음 파트인 문장 파트에서 관련된 문법 지식과 함께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일단 종류가 이런 게 있다 정도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먼저 어미는 위치에 따라서 선어말 어미 그리고 어말 어미로 나뉩니다. 단어의 맨 끝에 오면 어말 어미이고 그 어말 어미 앞에 오는 것들은 모두 선어말 어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예시로 들었던 이 단어 같은 경우에는 맨 끝에 오니까 군화가 어말 어미가 되고요. 나머지 것들 시, 엇, 겟, 더, 얘네들은 각각이 선어말 어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어말 어미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종결 어미와 비종결 어미로 나뉘는데, 어미가 와서 문장이 완전히 끝나면은 종결 어미, 그렇지 않으면은 비종결 어미가 됩니다. 문장이 완전히 끝냈다는 말은 그 어미 뒤에 이렇게 마침표를 찍을 수 있으면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다시 오른쪽으로 가서 보면은 여기 하시었겠더구나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렇게 마침표를 찍을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종결 어미가 됩니다. 반대로 여기를 볼까요? 나는 밥을 먹고 집에 갔다. 일단
단어의 맨 뒤에 왔기 때문에 어말 어미는 맞는데 뒤에 집에 갔다라는 말이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때의 고는 종결 어미가 아닌 비종결 어미가 됩니다. 그 다음 연결 어미와 전성 어미는 이 표로 볼게요. 연결 어미에는 대등적 연결 어미, 그리고 종속적 연결 어미, 보조적 연결 어미가 있습니다. 연결 어미는 말 그대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어미를 말해요. 대등이냐 종속이냐는 의미적인 차이로 구분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조적 연결 어미 있죠. 얘는 조금 특이한 녀석이거든요. 보조적 연결 어미 같은 경우는 연결 어미이지만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지는 않아요.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바로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전성 어미. 우리 관형, 사형, 전성 어미 이거는 한번 다뤘었어요. 언제 다뤘는지 기억나시나요? 바로 의존명사를 할 때 다뤘었거든요. 의존명사 앞에는 반드시 뭐가 온다? 관형어가 온다. 그리고 그 관형어는 관형, 사형, 전성 어미가 붙은 동사나 형용사가 온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먹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다양하게 어미가 바뀌면서 활용을 한다고 했어요. 먹다, 먹고, 먹니 등등등 어미가 이렇게 바뀌는 거를 우리가 활용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어미가 오냐면 이런 어미가 왔다고 칠게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게 것이 의존명사였죠? 의존명사 앞에 먹다라는 단어가 왔어요. 먹다라는 단어는 뭐였어요? 원래 품사가? 네, 얘는 움직임이 있는 거니까 동사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하고 있는 기능을 보니까 뒤에 오는 녀석을 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꾸며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꾸며주는 기능을 하는 품사는 원래 뒤에서 배우겠지만 관형사라는 품사가 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어미 은에 의해서 동사가 마치 뭐처럼 기능하고 있는 거예요? 관형사처럼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과 같은 녀석들을 뭐라고 하냐면 어미는 어미인데 성질을 바꿔주는 어미예요. 그래서 전성 어미라고 부르는 거죠. 이때 성은 성질을 얘기하고 전은 뭔가를 바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조금 더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형사형이라는 말을 붙여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보고 어미인데 관형사처럼 성질을 바꿔주는 어미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품사는 그대로 동사예요. 그렇죠. 먹은은 관형사처럼 기능을 할 뿐이지 먹다, 먹고, 먹니처럼 그냥 활용하는 여러 형태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품사는 동사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신 기능만 관형사처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 우리가 전성어미라고 나중에 문장 파트 들어가서 아는 문장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때 가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어미는 다양한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럼 넘어가 볼까요? 이거는 종결어미에 대한 내용인데요. 종결어미는 상대 높임 그리고 문장의 종류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룰 내용은 아니고요. 이것도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보조 용언이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실제 문제로도 많이 출제가 되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법 체계에 이 내용이 없다면 반드시 옮겨서 적어 두셔야 합니다. 명칭부터 볼까요? 용언은 일단 용언입니다. 근데 보조라는 말이 붙었어요. 그래서 용언을 보조하는 용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정의를 보면은 본 용언과 함께 쓰여서 문법적인 의미를 더하는 용언이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문법적인 의미를 더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의 특성이 있는데 그거는 밑에서 본문으로 확인을 해볼게요. 용언은 일반적으로 홀로 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용언을 뭐라고 하죠? 동사 혹은 형용사가 용언이죠. 얘네들은 일반적으로 그냥 문장에서 혼자 쓰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인 의미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언 중에서 보면은 홀로 쓰이지도 못하고 그 의미도 문법적인 경우가 있어요. 아래 문장을 보겠습니다. 가 문장에서 보면은 닦다라는 단어, 그리고 나 문장에서 보면은 기르다라는 단어를 보세요. 이 단어들은 더러운 것을 없애다, 그리고 보살펴 키우다, 이런 실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말 없이도 혼자서 문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가 문장에서 닦다 뒤에 있는 내었다를 빼거나 나 문장에서 기르다 뒤에 있는 씹다를 빼고 문장을 만들어 보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문장이 성립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용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닦다나 기르다 뒤에 있는 녀석들을 한번 볼까요? 내었다, 씹다. 이 녀석들은 일반적인 용언과 성격이 달라요. 일단 의미로 살펴보면은 내다 같은 경우는 어떤 행위가 끝내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드러내고, 씹다는 희망의 의미를 드러내요. 이런 의미는 실질적인 의미라기보다는 문법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만으로는 문장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그냥 내다 그리고 씹다만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놓으면은 비문이 됩니다. 나는 바닥에 묻은 페인트를 내었다. 나는 고양이를 씹다. 확실히 비문이죠. 이렇게 비문이 되는 이유는 이 녀석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문법적인 의미로서 앞에 오는 용언을 더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만으로는 문장을 성립시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보조용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보조용언 앞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본용언이라고 하고요. 보조용언은 앞에 오는 본용언과 같은 문법 단위로 묶여서 하나의 서술어가 됩니다. 표기상으로는 용언이 2개 왔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서 서술어도 2개인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은 보조용언은 그냥 본용언의 문법적인 의미만을 더해줍니다. 그래서 본용언, 보조용언 자체가 그냥 하나의 서술어로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문장이 되고요. 반대로 본용언, 본용언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2개의 서술어, 2개의 문장으로 처리를 합니다. 본용언, 본용언이 언제 오냐면 이런 경우에 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치면은 여기 먹다라는 행위, 그리고 가다라는 행위, 둘 다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사실 여기서는 어떤 게 생략이 되어 있을까요? 밥을 먹고 목적지가 생략이 되어 있겠죠. 학교로라든지 학원으로라든지 집으로라든지 이런 말이 생략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밥을 먹고가 없더라도 가다만으로도 문장이 성립할 수 있고요. 또 반대로 가다 없이 먹고라는 말로도 문장을 성립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은 각각 모두 다 본용언이 되고 2개의 서술어 그리고 2개의 문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보조용어는 본용어과 결합할 때 보조적 연결 어미로 연결됩니다. 제가 앞에서 연결 어미는 2개의 문장을 연결해 준다고 했었죠. 그런데 보조적 연결 어미로 결합된 본용어 플러스 보조용어는 그냥 하나의 문장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결 어미와는 쓰임이 조금 다릅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아래 나오는 내용들은 보조용언의 하위 분류입니다. 보조 동사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 보조 형용사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종류가 정말 많죠. 제가 이런 거 나올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인데, 출제진들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 완벽하게 암기하고 문제를 풀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것들을 알아두면은 나중에 나올 문제들을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고 쉽고 또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눈에 익혀놔야 되거든요. 포인트는 그거예요.
여러 차례 보면서 아, 이런 게 있었지, 맞아, 이런 의미였어, 딱 이 정도만 우리가 인지하고 있으면 되거든요. 여기서도 그래서 천천히 그냥 한번 이런 의미다 정도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볼 건데요. 보시면은 보조 용언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보조 용언과 짝을 이루는 보조적 연결 어미가 같이 나오고 있어요. 이 두 개가 하나의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보조적 연결 어미까지 함께 눈에 익혀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완료인데요. 완료라는 거는 앞에 있는 어떤 행위가 끝났다라는 걸 의미해요. 보시면은 일을 마치고 나서, 그래서 일이 끝났다라는 걸 의미하죠. 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위를 이겨내었다. 이거는 추위를 이기는 어떤 행위를 내가 결국에는 해내었다. 그런 행동을 끝마쳤다 라는 걸 의미합니다. 버리다도 마찬가지로 먹는 어떤 행위가 끝이 났다 라는 걸 의미해요. 그 다음 진행을 보면은 말 그대로 어떤 행위가 계속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밥을 먹고 있는 거고, 날이 점점 밝아져 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편지를 쓰고 있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봉사는 어떤 행위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걸 의미해요. 필기를 대신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어머니 어깨를 안마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행은 어떠한 행위를 내가 시험 삼아 한번 해보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입어 보았다라는 것은 입는 행위를 내가 해보는 것을 의미하죠. 그 다음 당위는 어떠한 것이 마땅히 그래야만 해 라는 걸 의미합니다. 밤에는 일찍 집에 들어가야 한다 라는 말은 집에 일찍 들어가는 행위가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는 걸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시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내가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녀를 좋아하기는 했다 라고 하면은 내가 그녀를 좋아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완결 지속은 앞에서 완료되어 끝난 행동이 있죠. 그 행동이 어떤 그 결과값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책을 책꽂이에 꽂아 두었다 라고 하면은 일단 책을 책꽂이에 꽂는 행위는 끝났어요. 근데 책이 그렇게 그 상태로 쭉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완결 지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컴퓨터를 그대로 켜 놓았다도 마찬가지예요. 킨 상태로 그게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완결 지속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강세라고 하는 거는 앞말이 뜻하는 어떤 행동을 반복하거나 그 행동의 정도가 심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나를 놀려대었다라고 하면은 놀리는 행동이 반복되거나 너무 정도가 심하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부정은 말 그대로 앞에 오는 말을 부정하는 걸로 않다, 못하다, 말다 라는 걸로 드러납니다. 피동은 내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어지다 혹은 개 되다를 통해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사동은 행동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개 하다 라는 걸로 드러납니다. 여기서 이 어지다 있죠? 이거 우리가 슬퍼지다 할 때 배웠잖아요. 사실 이때 이 어지다는 여기 나온 것처럼 연결 어미와 보조 용언이 결합된 형식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들처럼 일반적으로 띄어 쓰는 게 맞는데 어지다 같은 경우는 얘네가 붙게 되면은 형용사도 동사로 바꿔준다고 했죠. 이런 것들은 보통 접사가 하는 기능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지다는 마치 접사처럼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붙여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른 보조 용언 구성들과는 달라요. 그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내용들은 나중에 다시 보게 될 거예요. 완료라든지 진행, 그리고 완결 지속, 부정, 피동, 사동 같은 것들은
문장 파트에서 다시 다루게 될 겁니다. 이런 게 있었다 정도만 여러 차례 보면서 눈에 익혀두세요. 그 다음은 보조 형용사입니다. 싶다는 희망을 의미해요. 고양이를 기르고 싶다 라고 하면은 고양이를 기르고 싶어하는 희망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추측을 의미하는 보조 용어에는 보다 혹은 싶다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시는 어떤 걸 인정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상태 지속은 어떠한 상태가 지속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꽃이 피어 있다 라는 문장은 꽃이 핀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 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부정은 앞에 오는 말을 부정하는 거고요. 여기서 다양한 보조 용어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의미들 있죠. 이런 것들은 문법 개론서에 적혀 있는 거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분만 담겨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것들을 사전에 찾아보면 정말 더 많은 의미가 있고 또 표현도 여기와는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 쉽다 있죠. 이거 사전에 검색해보면 한 5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 중에는 걱정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는 의도라는 의미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않은 다른 의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그때 문장에서 주어진 걸 토대로 맞는지 혹은 틀린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보조 용언과 관련된 문제 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뤄볼 문제는 22년 7월 고3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선생님의 말을 볼까요? 화자의 다양한 심리적 태도는 보조적 연결 어미와 보조 용언의 구성을 통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심리적 태도 있죠.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했던 문법적 의미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희망이라든지 추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심리적 태도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보조 용언 그리고 보조적 연결어미 구성의 의미를 찾는 문제인 것 같아요. 먼저 1번입니다. 기억에는 화자가 어떠한 행동에 대해 추측하고 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쉬고 있는 걸 보니 안무를 다 짰나 본데 여기서 무엇 보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뭐라고 배웠었죠? 아까? 추측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보다 그리고 싶다 이런 말들이 추측을 의미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내가 이런 것들이 기억이 안 나더라도 이 문장을 통해서 충분히 이 정도는 추론해 볼 수 있죠. 쉬고 있는 걸 보니 라는 어떤 추측의 근거도 있고 이걸 토대로 안무를 다 짰다고 내가 예측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억에서 말하는 추측하고 있음이 나타난다는 말은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2번입니다. 니은에는 화제가 뜻하는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세이의 말입니다. 아니야, 잠시 쉬고 있어. 춤이 어려워서 친구들이 공연 중에 동작을 잊을까 싶어 걱정이야. 여기 쉽다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쉽다는 뭐라고 배웠죠? 그냥 추측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측의 의미가 드러나나요? 추측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에서 얘기하는 그러면 의도가 드러나 있다고는 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의도라고 하는 거는 화자가 뜻하는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의도예요. 그러니까 10% 앞에 나오는 말은 내가 원하는 행동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니은을 볼까요? 동작을 잊을까 싶어예요. 세이는 지금 친구들이 춤을 정확히 기억하기를 바라는 거죠. 친구들이 춤을 잊지 않고 잘 기억하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잊다라는 말은 내가 의도하고자 하는 행동이 아니라 반대예요. 이런 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도가 나타난다는 말은 틀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10%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걱정의 의미가 드러난다고 보면 됩니다. 실제로 뒤에 서술어가 뭐가 하냐면 걱정이야 라는 말이 왔잖아요. 이걸 통해서도 여기서 10%는 추측이라는 것보다는 걱정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이 문제를 풀면서 쉽다에 걱정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렇죠. 아마 한 100명 중에 1명 있었을까요? 왜냐면 저도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된 내용이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진짜 몰랐겠죠. 그래서 만약에 아는 친구가 있었다면 10%는 걱정의 의미도 있으니까 얘는 여기서 말하는 하고자 하는 의도가 나타났다는 거와는 달라. 그래서 얘는 정답이야. 이렇게 고르는 친구들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정말 일부 소수의 친구들이 그렇게 문제를 푸는 방식이고, 일반적인 학생들은 어떻게 풀었을까요? 일단 처음에 이 문장을 보고 대충 의미를 추론했겠죠. 세희 같은 경우는 안무를 만들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런 안무를 다른 사람들이 어려워해서 까먹을까봐 그게 지금 걱정인 사람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잊어버리는 거를 안 했으면 좋을 사람이야. 일단 여기까지 하고 선지를 읽어보는 거예요. 선지를 읽어보니까 화제가 뜻하는 행동을 하는 의도? 내가 봤을 때 여기서는 의도와는 관련이 없는데? 그러면 얘는 답이 아닐 확률이 커. 이렇게 이거를 보고 이 밑에 있는 선지에 갖다 대가지고 확률을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한 확률이 한 80% 돼. 정답의 확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어려운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여기 위에 니은에 있는 문장을 보고도 아무런 이런 의미적인 거를 파악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춤이 어려워서 친구들이 공연 중에 동작을 잊을까 싶어 걱정이야.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지? 뭘 말하고 싶은 거지? 이렇게 의미 자체를 판단하기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꽤나 많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거꾸로 선지에서 위로 올라가 보는 거예요. 그럴 때는 먼저 선지를 봅니다. 화자가 뜻하는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나타나 이때 니은에는 위를 보니까 잊을까 싶어 걱정이야? 여기서 진짜 의도가 나타나나? 의도가 나타나려면 앞에 있는 말은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행동일 텐데, 근데 잊는다는 행위는 오히려 반대로 얘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건데 의도와는 관련이 없어 보여. 얘가 정답일 확률은 역시 80%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뭔 말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나게 될 때 내가 완벽하게 알고 있고 또 주어진 그 밑줄 친 부분을 내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아예 모르는 내용이 나오거나 주어진 내용을 분석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 그런 경험은 정말 많죠. 문제를 보는데 밑줄 친 게 도저히 뭔지 모르겠어. 그리고 생전 처음 보는 내용이 나왔어. 이럴 때는 당황하는 게 아니라 먼저 선지를 보고 선지의 내용이 지문과 일치하는지, 혹은 일치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의 확률로 내가 이거를 정답으로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게 보면은 얘는 한 80% 정도라고 볼 수가 있고 정답으로 딱 이렇게 고를 수가 있겠죠. 만약에 다른 선지들이 이것보다 확률이 더 낮다면은. 그럼 다른 선지를 한번 볼게요. 디귿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근데 구성까지 어려우니 몇몇 친구들은 그만 포기해 버리더라고. 여기 버리다라는 보조 용언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재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완료로 나와 있습니다. 선지를 한번 볼까요? 3번. 디귿에는 어떠한 행동이 이루어진 결과에 대해 화자가 아쉬운 감정을 갖게 되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완료라는 걸 알고 있는 게 오히려
조금은 함정이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3번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은 완료라는 것과는 관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완료를 알고 있었으면 이거 3번 내용 내가 알고 있는 완료가 아니네? 그럼 3번이 답인가?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하냐면은 지금 3번처럼 아쉬운 감정을 갖게 되었음, 이런 말 거의 생전 처음 봤을 거예요. 그렇죠? 이 말이 어렵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떠한 문법적인 개념을 이렇게 정의한다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봤을 거란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법 공부를 정말 많이 했지만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보조 용어는 있다? 이거는 저도 처음 보거든요. 그럴 때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거꾸로 이거를 가지고 위를 봤을 때 충분히 이게 납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세이가 친구들을 위해서 춤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난이도가 있는 춤인가 봐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거를 까먹을까봐 걱정이 됐고, 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구성까지 어렵대. 그러니까 난이도가 꽤 높다는 거겠죠. 그래가지고 몇몇 친구들은 내가 이렇게 만든 춤을 포기해 버리더라고 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드러나는 감정은 뭐예요? 포기를 안 했으면 좋겠는 거죠. 친구들이 까먹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끝까지 내 춤을 배워서 이거를 무대에서 이제 보여줬으면 좋겠는 거죠. 근데 애들은 그렇지 않고 포기해 버렸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서 어떤 감정이 드러난다? 아쉬운 감정이 드러난다 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추론을 해볼 수가 있죠. 만약에 이게 정답이냐 아니야 라고 퍼센테이지를 따진다면은 80%보단 더 낮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뭐 50% 혹은 그것보다 낮은 뭐 48,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2번과 3번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뭘 골라야 된다? 2번을 골라야 된다. 문제는 여러분들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3번처럼 내가 처음 보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머릿속에서 이거는 아니라고 자기 나름대로 확정을 지어버려요. 내가 모르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식입니다. 3번을 읽어요. 화자가 아쉬운 감정을 갖게 되었음? 이런 말이 있었나? 이런 말 나 처음 보는데? 위를 올려다 보니까 포기해 버리다. 이게 어떻게 아쉬운 감정이야? 버리다는 그냥 일반적인 완료를 나타내는 보조용어는 아닌가? 이건 아쉬운 감정이 드러난다고 보기가 어렵지 않아? 아니야. 이렇게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기존 배경 지식에다가 아니야 라는 확신을 덧입혀가지고 그냥 이 선지를 틀린 선지로 확정을 지어버려요. 그래서 분명히 이번에 굉장히 매력적인 오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고르는 게 아니라 그냥 처음 보는 되게 생소한 개념이 들어가 있는 3번을 정답으로 고르는 경우가 꽤나 많다는 거죠. 실제로 학교에서 학생들 문제 푸는 거를 보면은 진짜 똑똑한 친구들도 이렇게 자기만의 함정에 빠져서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 특히 이렇게 처음 보는 내용이 나왔을 때는 선지를 지문에 대입시켜서 이게 얼마만큼의 말이 되는지 퍼센테이지로 한번 판단을 해보자. 그래서 다른 매력적인 오답과 비교했을 때 그 퍼센테이지가 높은지 낮은지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된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정답을 따지면은 2번이었습니다. 이 버리다는 완료의 의미도 있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아쉬운 감정이 갖게 되었다는 의미도 뭐 있었나 보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없어 이게 아니라 이런 게 있었나 보지, 내가 몰랐나 보지, 뭐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 4번 지혜의 말이네요. 그럼 내가 내일 좀 고쳐줄까? 주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리을에는 화자가 상대를 위해 무언가를 베푼다. 그렇죠. 내가 그렇게 해줄까? 라는 말은
내가 너에게 무언가를 베푼다는 의미가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죠. 4번은 맞는 설명. 우리가 주다를 뭐라고 배웠냐면 봉사라고 배웠습니다. 그것과도 일치하죠. 그 다음, 괜찮아, 고맙지만 오늘까지 마쳐야 해. 무엇 하다 라는 보조 용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화제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어. 맞나요? 네, 맞아요. 오늘까지 어떤 행위를 내가 끝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끝내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번에서 나타나는 이 내용도 맞는 설명이 됩니다. 이때 이 하다를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은 당위라는 말로 배웠어요. 마땅히 그래야만 한다는 당위.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는데 아까 여기 3번 버리다, 이게 어떤 걸 근거로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버리다를 사전에 쳤을 때 나오는 말이에요. 보면은 여기 앞말이 나타내는 행동이 이미 끝났음을 나타내는 말, 이게 우리가 배웠던 완료라는 의미예요. 과제를 다 먹어버렸다, 이런 게 이제 완료인 거죠. 어떤 행동이 끝났음을 나타내는 말. 근데 그 뒤를 한번 보세요. 그 행동이 이루어진 결과 말하는 이가 아쉬운 감정을 갖게 되었거나 또는 반대로 부담을 덜게 되었음을 나타낸 때 쓴다. 자, 여기 나오네요. 아쉬운 감정. 예문을 보니까 약속 시간에 조금 늦게 갔더니 친구들은 모두 가버리고 없었다.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친구들이 이미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아쉬운 감정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완료의 의미에 더해서 조금 더 나아가서 여기까지 간다고 보면 돼요. 행동이 끝났어. 근데 그렇게 행동이 끝나고 나니까 내가 이런 감정이 들어 라는 거죠. 근데 보세요. 누가 도대체 어떤 학생이 이런 것까지 알고 문제를 풀 수 있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명심하세요. 문제에서 뭔가 나오면은 그게 그냥 틀린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내용일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배경 지식만을 가지고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오만한 생각이에요. 생소한 개념이 나오면은 반드시 주어진 지문과 비교해 보면서 그게 말이 되는지, 납득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확률을 따져서 정답을 골라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한 문제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4년 11월 고2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보시면은 대등적 연결어미, 종속적 연결어미, 그리고 보조적 연결어미를 분류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대등과 종속적 연결어미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보조적 연결어미만 찾아볼게요. 보조적 연결어미를 찾는다는 말은 다르게 말해서 보조 용언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아래 보기 2에서 밑줄 친 부분 뒤쪽에 있는 말이 보조 용언이면은 보조적 연결 어미가 쓰인 문장이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달리기 연습하려고 그 다음 나온 게 중요하죠. 일찍 오다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오다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거니까 얘는 보조적 연결 어미가 쓰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체육대회에 출전하게 되다, 무엇 되다 라는 말이니까 이거는 앞에서 설명했던 피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는 보조적 연결 어미가 맞습니다. 그럼 2번 혹은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그 다음 도와줄까? 도와주다라는 말은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거니까 이때 이 개는 연결 어미, 뭐 대등이나 종속적 연결 어미가 되겠죠. 그 다음 D, 측정을 해줄 사람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다, 무엇 하고 있다. 이거는 제가 앞에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진행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고민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고는
보조적 연결 어미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네요. 마지막 2를 보면은 연습하고 그 다음에 준비하면, 이때 이 준비라는 말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고는 보조적 연결 어미가 아닙니다. 이렇게 문제 두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실제 문제에서 여러 차례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와 봤습니다. 방금 문제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게 보조적 연결어미인지 아니면 다른 연결어미인지 이거를 물어보기도 하고, 또 비슷하게 이게 본용언이야 아니면 보조용언이야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단어를 봤을 때 그게 보조용언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은 4가지가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본용언을 삭제했을 때 문장이 성립하는지의 여부예요. 이거는 제가 보조용언 설명하면서 했던 내용이기도 하죠. 보조용언은 문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앞에 오는 본용언이 삭제되면 문장이 성립되지 않아요. 반대로 본용언 플러스 본용언의 구성에서는 앞에 오는 본용언이 삭제되더라도 문장이 성립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둘 다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예문을. 날씨가 점점 추워온다. 위기를 이겨냈다. 여기서 앞에 오는 추워 그리고 이겨 이 말을 한번 빼보세요. 그러면은 날씨가 점점 온다. 마침내 위기를 냈다. 비문이 되죠. 왜냐하면 오다라는 말과 내다라는 말이 보조 용언이기 때문에 이런 문법적 의미만으로는 문장을 성립시킬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나를 볼게요. 빵을 집어 먹었다. 집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용언이죠. 그리고 먹다도 마찬가지로 먹는 행위를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용언이에요. 그래서 앞에 오는 집다를 빼더라도 그는 식탁 위에 빵을 먹었다 처럼 비문이 되지 않습니다. 문장이 성립을 해요. 이렇게 어떤 용언이 본용언인지 보조용언인지 헷갈린다? 그러면은 앞에 오는 거를 지어보면 됩니다. 이게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주의할 거는 이런 게 있어요. 같은 보조용언이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보조용언만으로도 문장이 성립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자, 아래 문장을 보겠습니다. 나는 그 빵을 먹어 보았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여기서 이 보았다의 정체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럼 앞에 있는 걸 빼보는 겁니다. 빼보면은 나는 그 빵을 보았다가 돼요. 문장이 성립을 하네요. 그럼 보았다는 본용언인가요?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이 앞에 오는 문장과 뒤에 오는 문장의 의미가 같나요? 같지 않습니다. 앞에 오는 문장은 내가 빵을 입으로 넣어서 먹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반대로 뒤에 오는 문장은 그냥 내가 빵을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의미가 달라요. 이렇게 문장이 성립해 혹은 성립하지 않아를 따질 때는 비문인지를 따지기도 하고 추가적으로 의미가 달라지지 않았는지도 따져야 됩니다. 왜 이런 게 생기냐면 여기 나오는 이 보았다 있죠? 얘는 본용언으로도 쓰이기도 하고요. 보조용언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나는 그 빵을 먹어보았다. 이 경우에는 보조용언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배웠냐면은 시행이라는 의미로 배웠죠. 어떤 걸 한번 해보는 의미. 근데 뒤에 있는 걸로 보면은 그냥 본용언의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눈으로 보는 그 행위. 그러니까 의미가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어떠한 단어가 본용언 그리고 보조용언으로도 존재하는 게 있으니까 우리는 앞에 있는 말을 지어봤을 때 비문인지만 따지면 안 되고 의미까지 달라지지는 않았는지 이거를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용언 사이에 다른 말이 올 수 있는지의 여부예요. 오른쪽에 잠깐 한번 필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 본용언 그리고 본용언이 결합된 경우는
두 가지 행위가, 다시 말해서 두 가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행위가 연달아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밥을 먹고 갔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치면은 먹는다는 행위 그리고 가다라는 행위가 따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 가다라는 행위 앞에다가 다른 말이 와서 조금 더 구체화해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로 갔다처럼 목적지를 더해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빨리라고 해서 행위를 수식해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른 말이 올 수 있는 이유는 가다라는 말이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반대로 여기 한번 볼까요? 그들은 점차 늙어갔다. 이때 이 갔다 있죠. 가다. 이거는 본용어로서의 어떤 움직임이 있는 가다가 아니죠. 우리가 배웠던 걸로 치면은 어떤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보조 용언이란 말이에요. 실질적인 행위가 없는 문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학교로와 같은 다른 말이 개입되어서 이 가다라는 말을 구체화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아래 나와 있는 먹고 갔다를 보면은 갔다라는 말이 실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학교로처럼 가다라는 말을 구체화시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반드시 띄어서 써야 하는지 여부. 일단 본용어의 구조는 반드시 띄어서 써야 돼요. 그런데 본용어 보조 용언의 구조는 띄어서 쓰되 붙여서 쓰는 것도 허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문을 열어 놓았다 같은 경우에는 보조 용언이거든요. 이럴 때는 띄어 써도 되고 붙여 써도 됩니다. 근데 반대로 책을 보고 주었다 같은 경우에는 본용언이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 쓰게 되면은 비문이 됩니다. 그 다음 용언 사이에 혹은 고가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어미들이 어서, 아서 혹은 고서로 바뀌어 쓸 수 있다면 그 문장은 본용언과 본용언이 결합된 문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문장을 보면은 밥을 다 먹어 간다가 있죠. 여기서 이 가다가 본용언인지 보조용언인지 모른다? 그러면 이 어를 어서로 바꿔보는 거예요. 그럼 밥을 다 먹어서 간다가 되죠?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밥을 먹어서 간다. 이상해요. 비문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 간다는 보조용언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아래에 있는 문장을 볼까요? 철수는 밥을 먹고 갔다. 이번에는 이 고를 고서로 바꿔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철수는 밥을 먹고서 갔다. 가능하죠? 그래서 이때 이 가다는 본용언이 됩니다.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게 된 이유는 이 어서, 아서 혹은 이 고서는 일반적인 연결어미예요. 아까 제가 보조적 연결어미는 언제만 쓰인다고 했죠? 보조 용언일 때만 쓰인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먹고 갔다에서 이 가다가 본용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결어미에 쓰이는 어서나 아서, 고서가 쓸 수 있는 거고 위에 있는 먹어 간다에서 이 가다는 본용언이 아니라 보조용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결어미에서 쓰이는 이런 녀석들이 여기서 쓰일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이 고서라고 하는 거 이거는 시간적인 선후 관계를 의미해요. 앞에 오는 행위가 끝나고 뒤에 오는 다른 행위가 일어난다는 걸 의미하고 어서 아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시간적 선후 관계를 의미하거나 혹은 이유나 근거,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내기도 해요. 근데 이런 의미를 가지려면은 당연히 뒤에 오는 말이 문법적인 의미를 가지는 용언이 아니라 실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밥을 먹고서 갔다를 보면은 밥을 먹고 나서 그 행동이 있고 나서 가는 행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얘는 본용언이 되는 거죠. 반대로 위에서 이 가다는 이런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용언이 아니라 문법적인 의미만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어서가 붙어서 뭐 시간적 선후 관계를 나타낸다든지 이유나 근거를 나타낸다든지 이런 게 불가능한 겁니다. 여기까지가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구분하는 방법 4가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들은 정말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 교재에 반드시 옮겨서 필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다음 내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살펴볼 내용은 수식어입니다. 수식어는 명칭 그대로 다른 말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품사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관형사와 부사가 있습니다. 먼저 관형사를 살펴볼게요. 관형사는 체언 앞에 놓여서 체언을 꾸며주는 말을 관형사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바로 꾸며주는 대상이 체언이라는 말이에요. 특성으로는 문장에서 홀로 쓰이지 못하고 반드시 뒤에 수식을 받는 대상을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조사와 결합하지 않습니다. 본문 내용을 볼게요. 가 문장에서는 이 그리고 새가 각각 도시와 집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문장에서는 두라는 관형사가 뒤에 오는 학생이라는 체언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식을 해주면서 뒤에 오는 체언의 의미를 조금 더 분명하게 하는 거죠. 이런 관형사는 홀로 쓰이지 못하고 반드시 뒤에 체언이 와야 합니다. 관형사는 체언을 꾸미는데 나란히 놓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앞에 관형사가 마치 뒤에 오는 관형사를 꾸미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저 새 책을 사고 싶다 에서 앞에 오는 저가 뒤에 오는 새를 꾸미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일단 먼저 새라는 말이 책을 꾸며줍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데 이때 저가 그 덩어리를 꾸며준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그 덩어리에서의 핵심이 되는 거는 결국 책이라는 체언이기 때문에 저는 책을 꾸민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 하위 분류를 볼까요? 하위 분류에는 성상관형사, 수관형사, 지시관형사가 있습니다. 성상관형사는 꾸며주는 체온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냅니다. 새, 헌, 옛 이런 식의 관형사들이 있는데 다른 품사들과 다르게 관형사는 숫자가 굉장히 적어요. 그 다음 수관형사는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수사에서 배웠던 거 있죠. 그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시관형사는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걸로써 대명사와 그 의미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류를 암기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닙니다. 이거 자체만을 가지고 문제로 나오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중요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될 건 앞에서 설명했던 기본적인 성격이에요. 체언을 수식한다는 거, 그리고 뒤에 조사가 결합할 수 없다는 거. 이런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더 알아보기 내용인데요. 우리가 보다 보면 뻔하다, 듯하다, 성쉽다 이런 식의 말들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엄밀히 따지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 바로 의존명사, 뻔, 듯, 성 이런 것들 뒤에 하다나 싶다가 붙은 겁니다. 그리고 앞에 오는 말들은 모두 용언에 관형사형 전성 어미가 붙어서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한글 맞춤법에서 빨간색으로 밑줄 친 뻔하다, 듯하다, 성쉽다 이런 식의 단위들을 보조 용언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겨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보조 용언에 오는 연결어미는 뭐라고 했어요? 보조적 연결어미이죠. 그러면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진짜 보조 용언이라면 앞에 오는 어미는 보조적 연결어미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기에는 일반적인 보조적 연결어미에는 흔히 아, 어, 개지고 라고 부르는 이것들이거든요. 근데 여기 위에 있는 문장에서의 연결어미는 관형사형 전성어미였어요. 그러니까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보조적 연결어미로 봐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죠. 그리고 그게 문제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앞에 나와 있는 이 용언의 관형사형 있죠? 이런 것들은 보통 뭐를 수식하죠? 뒤에 오는? 체언을 수식합니다.
먹은 사람, 먹을 사람 이렇게요. 근데 여기서 수식하는 대상이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조 용언을 수식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럼 어떻게 설명하냐? 일단 이것들을 모두 보조 용언으로 보되 그냥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 그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은 수사와 수관용사입니다. 수사랑 수관용사는 수령 표현이라는 점에서 비슷해요. 그런데 품사가 다르기 때문에 뒤에 오는 말이 다릅니다. 수관용사는 어찌 되었든 관용사이기 때문에 뒤에 반드시 체언이 와야 돼요. 조사는 결합될 수 없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요. 반대로 수사 같은 경우에는 뒤에 조사가 결합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왔다, 둘이 왔다, 셋이 왔다 이렇게요. 그리고 형태도 조금씩은 다르거든요. 그런데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은요, 수관용사와 수사가 형태가 같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얘들을 해석할 수 있냐? 바로 앞에서 살펴봤던 품사 통용이라는 개념으로 얘네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이라는 걸 예로 들어 보면은 다섯이라는 하나의 형태가 수사로도 쓰이고 수관용사로도 쓰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다섯 사람처럼 쓰이게 되면은 이 앞에 오는 다섯이 뒤에 오는 사람과 띄어서 쓰고 있고 뒤에 오는 사람을 꾸며준다고 보기 때문에 수관용사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람 다섯이 왔다 할 때 이 다섯은 뒤에 조사가 왔기 때문에 이때는 수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품사가 뭔지 헷갈릴 때는 원칙을 그대로 대입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과 기초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부사입니다. 부사는 용언이나 다른 말을 꾸며주는 말인데 중요한 건 용언이에요. 일단 용언을 꾸미는 게 얘의 기본적인 기능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다른 말을 꾸며주기도 하는 겁니다. 일단 꾸며주는 대상 자체가 다르죠. 관형사는 무조건 체언을, 그리고 부사는 용언을 확실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성 2번을 보면은 아까 관형사는 조사와는 결합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부사는 보조사와 결합하기도 하고요. 관형사 같은 경우는 위치 이동에 제약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사는 위치가 바뀔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본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가나를 볼게요. 피었다, 귀엽다 모두 다 일반적인 용언이죠. 그 용언 앞에서 활짝 그리고 무척이라는 말이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짝과 무척은 부사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사는 이렇게 뒤에 오는 용언을 꾸며준다고 보면 돼요. 다를 볼까요? 다의 매우는 뒤에 오는 또 다른 부사인 빨리를 수식하고 있고요. 그 다음 라의 아주는 뒤에 오는 관형사 새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또 마에 오는 다행이는 뒤에 오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고 있기도 해요. 이렇게 부사나 관형사나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이런 부사의 기능은 부수적인 기능이라고 보면 돼요. 가장 기본이 되는 기능은 용언을 수식하는 거,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다른 것들도 수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 발을 보면은 빨리 끝내다, 그래서 빨리는 부사가 맞죠? 근데 뒤에 도라는 보조사가 결합하고 있어요. 이렇게 부사는 관형사와는 달리 보조사가 결합할 수 있다. 그 다음 부사가 특이하게 명사를 꾸며주기도 합니다. 사에 나와 있는 이것들이 그 대상입니다. 겨우 셋이 회의에 참석했다에서 겨우는 셋을 꾸며주고요. 바로 아래 문장에서 특히는 철수를 꾸며줍니다. 굉장히 특이한 경우죠. 그래서 이것들을 관형사로 보자 이런 견해도 있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부사로 얘네를 보면서 대신 체언수식의 기능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덧붙여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리고 부사는 그 위치가 바뀌기도 해요. 물론 부사가 수식하는 말 앞에 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문장을 수식하는 부사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문장 내에서 위치가 바뀌기도 해요. 일단 하위 분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위 분류에는 성분 부사와 여기 나와 있는 문장 부사로 나뉩니다. 성분 부사라고 하는 거는 특정한 성분을 수식하는 부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성상 부사는 뒤에 나와 있는 용언을 수식해주는 기본적인 부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뒤에 오는 용언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 시켜준다,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 많이, 너무, 특히 이런 부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지시부사는 공간이나 시간을 지시하는 부사들을 말합니다. 이리 와, 그리 가. 시간 같은 경우에는 매일 먹었어, 문득 생각났어, 이렇게 다 마찬가지로 뒤에 오는 용언을 수식하고 있죠. 그 다음에 부정부사는 앞에 오는 말을 부정하는 거, 그리고 의성부사, 의태부사는 소리나 모양을 흉내내는 말들이죠. 그 다음은 문장부사입니다. 문장부사에서 양태부사 같은 경우에는 화자의 심리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부사예요. 여기 아래 내용을 볼게요. 만일이라는 말은 가정의 의미를 드러내요. 그 다음에 아마도라는 말은 추측의 의미를 드러내죠.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다른 부사들도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런 의미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들은 모두 화자의 심리적 태도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양태 부사는 앞에 나왔던 성분 부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문장 내에서 위치 이동이 자유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마라는 부사가 있습니다. 이 부사는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혹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뒤에 오는 문장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다는 의미겠죠. 근데 보면은 설마가 맨 앞에 와도 되지만 중간에 와도 되고요, 맨 끝에 오기도 합니다. 모든 부사가 이렇게 위치이동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문장 부사 중에 양태 부사 같은 경우에는 위치이동이 자유롭다는 거. 그 다음 접속 부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앞뒤 문장을 이어주거나 단어와 단어를 이어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또는, 및이라는 단어. 근데 이런 부사들은 보면은 앞에서 제가 부사가 뭐라고 했어요? 뒤에 오는 어떤 대상을 꾸며주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접속 부사는 꾸며주는 기능을 하기보다는 그냥 단지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이거는 부사가 아니야, 따로 접속사라는 품사를 새로 줘야 돼, 이렇게 말하는 문법 학자도 있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럼에도 부사에 포함시켜서 설명을 하긴 합니다. 자, 그 다음은 독립어입니다. 독립어는 감탄사가 있는데 다른 말과 관련이 없이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입니다. 아마 이 감탄사를 문제로 만날 확률은 정말 적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냥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탄사는 화자의 부름, 대답, 놀람 이런 거를 나타내면서 다른 말에 비해 비교적 독립성이 있는 말입니다. 특성으로는 조사와 결합하지 않고요, 자리 이동이 자유롭고, 그리고 의미가 발화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를 보면은 글쎄라는 감탄사가 위치 이동이 다양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아래에 나와 있는 거를 보면은 똑같은 아라는 감탄사예요. 근데 문장 맥락에 따라서 허무함 혹은 감탄 이런 식의 다른 의미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감탄사의 하위 분류인데 이거는 진짜 참고만 해주세요. 이거를 뭐 외워서 풀게 하는 문제거나 아예 이거를 지문에 제시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아, 그냥 감탄사가 이렇게 분류가 되기도 하구나.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강의 내용을 마무리하는데요. 어때요? 오늘 배운 내용이 정말 많았죠? 중요한 내용들이 많았으니까 복습 꼭꼭 놓치지 말고 하시고요.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보도록 해요. 모두 모두 열공!